오늘도 강의를 해주신 박진웅 교수님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졌는데 잘 지내셨죠? 네. 저는 어제 그제 토요일 그 1박 2일로 그 사굴산문 굴산사지하고 오대산 1박 2일 순례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강릉에 가면 그 구정면이죠. 구정면 핫가리 항리라고 그러는데 그 이제 현대 유명한 거는 조순 총리 아시지 않습니까? 서울시장도 하죠. 조순 총리께서 이제 거기 그 집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 고향 마을인데 그 고향 마을 거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그 범일국사 탑이 있고 그 다음에 굴산사지 단간지주가 있는데 그 굴산사지 단간지주가 우리나라에 있는 단간지주 중에는 가장 크다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를 낙서하고 이제 바닷가 정동진 그 덕명 낙각사 참배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대산에 가서 하룻밤 자면서 이제 공부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보니까 이제 우리 선사님 두 분이 같이 동행하신 분이가지고 예, 저 새벽에 일하셔가지고 저 보궁에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저분들은 헬리콥터 타고 나가셨어요. 자, 오늘 이제 저하고 세 번 같이 공부하실 그 책은 설림보훈이라는 책입니다. 설림보훈. 이거는 이제 장정각에서 그 성철 스님께서 이걸 골라내셔가지고 이 책을 좀 번역해가지고 참선 수행자들이 많이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책인데요. 원래 이 책은 이제 요렇게 나오기 전에 우리 회장님 그거 하나 좀 보여주시죠. 원래는 이제 부판이 옛날 그 초판이 이렇게 됐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설림공경촌서 33권 중에 이제 그 한 권으로 나와 있는데 설림공경촌서 6호네요. 6호.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 손수 고르셔가지고 이제 번역했는데 이게 내용이 좀 쉬우면서도 상당히 그 뜻이 깊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자들인데는 그 특히 뭐 CEO나 단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그 도움이 된 그런 책이어가지고 우리에게는 훨씬 더 좀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뜻깊은 책을 같이 공부하게 돼가지고 저도 기쁘게 생각하고요. 제가 좀 모자란 점이 있더라도 같이 이렇게 토론식으로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족의 해제부터 보겠습니다. 해제. 해제. 설림보훈은 이 설림보훈이라는 한자 그 자체가 이거 뭐 이제 참선하는 숲풀림이라고 해요. 참선 수행자들이 숲처럼 이렇게 많은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총림이랄 수도 총림. 그래서 이 설림이란 말을 그 선사들은 이 말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계사의 그 참선 대학을 만들 때 이제 그때 당시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하고 제가 이제 의논해서 그 참선 대학 2년제 과정을 이름을 뭐로 지을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고우 스님께 한번 이름을 하나 장명을 부탁드려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주의스님이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고우 스님께 가서 말씀드리니까 설림원이라고 하잖아요. 뭐 크게 그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설림원이라 하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계사 설림원이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꽤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시고 비교적 활발하게 조계사에서 참선을 이제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림이 바로 이 설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림 보자는 이제 법의 보자죠. 그러니까 귀한 가르침이다. 이제 보물과 같은 가르침이다. 송대 선사들의 어록이나 정기에서 수행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억구와 기연 등을 모은 글이다. 이게 이제 설림보훈 그 책에 그 담겨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헌에 따라 설림보훈집, 선문보훈 등이라고도 한다. 현재 남아있는 서문에 따르면 원래는 우리에게 서장의 저자로 잘 알려진 임재종 양기파의 묘희배해 스님과
이제 이 묘의 대스님은 우리가 잘 아는 서장 아시잖아요. 서장. 가나선의 교과서로 가는 가나선을 이제 만든 분이라고 그러죠. 가나선. 화두참선법을 개발하신 분이 이제 이 묘의 대해스님이라는데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종고라고 합니다. 대종고를 하는데 묘희는 당시 남송 송나라 황제가 시호로 준 거예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황제가 준 이름입니다. 이름. 그래서 묘명이죠. 묘비의 명이 이제 묘희입니다. 저는 이제 대스님이 주석했던 도량들을 참배할 기회가 있었어요. 보우스님을 모시고 그때 뭐 해국스님, 무여스님 같이 갔었는데 무비스님도 같이 가셨네요. 우리 인제원에서 불교 인제원에서 이 가나선 도량을 참배할 때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주관 사규 스님이 운거산 운문사에서 토구를 짓고 살면서 모은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출판 유포되지 못하고 순위 연간에 정선 스님이 운거산에 갔다가 조안 스님에게 낡고 손실된 설림 모음을 얻었다. 여기 이제 이 운거산도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 기억에는 그때 이제 그 가나선이라는 책을 편찬하고 선원장 스님들하고 같이 가게 됐는데 굉장히 높은 그 산을 이게 버스가 뭐 이리저리 요동치면서 굉장히 높이 올라갔는데 딱 올라가니까 평지가 이렇게 쫙 펼쳐지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운거사라는 절이 있는데 아주 깊은 곳에 도량이 있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거기가 선종 총림 중에 하나인데 운거산에 갔다가 조안 스님에게 낡고 손실된 설림 보온을 얻었다. 이후로 정선 스님은 10여 년간 여러 어록과 전기를 참고하여 50여 편을 추가로 모아 전체 300여 편으로 구성된 현재의 상태의 설림 보온으로 다시 편집하고 서문을 붙여 1182년에 가능했다. 설림 보온에는 황룡해남 스님부터 이 황룡해남 스님은 이제 임재종이 이제 워낙 득세해가지고요. 원래는 이제 성종 5가 이제 임재종, 문종, 조동종 뭐 이렇게 5 이제 문파가 있는데 나중에 가면 임재종만이 유일하게 이제 큰 문파가 돼요. 그래서 이 임재종이 또 안에 양기파와 황룡파로 이렇게 또 나눠져요. 분간을 하는데 워낙 이제 큰 저건데 이제 황룡해남 스님은 황룡파의 이제 계산조에 해당합니다. 불조 조람까지 150년의 세월 동안 송대에 활약한 임재종 선사들의 얘기가 실려있다. 설림보온 서문에도 밝히듯이 총림의 도덕이 쇠퇴해가는 현실을 염려하여 옛 스님들의 말씀이나 수행을 수립하여 납자들의 기감이 되게 하고자 한 것이다. 설림보온의 두드러진 특징은 각 편마다 출처를 밝혀놓은 점이다. 이런 방식은 이후 인천 보감 등에서도 보이는데 종문무고는 이제 대종고 스님의 이제 그 저술로 이제 그 종문이라는 이제 선문을 말하고요. 무고라는 것은 이제 무기고입니다. 무기고. 그래서 참선 수도하는 분이 무슨 무기고를 책으로 전달하니까 이제 일종의 이걸 뭐로 비유하냐면 이제 그 삿된 그 소견을 무찌르는 삿된 소견을 무찌르고 정견을 드러내는 이제 무기다 이런 표현인데 이거를 이제 좀 센 표현이고 이때 당시는 이제 이 송나라가 이제 그 금나라와 원나라의 외침을 받아가지고 극도로 이 국정이 혼란한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이 표현 자체가 이제 무고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표현도 좀 시대상을 좀 반영한 것 같아요. 총림 성사, 고해 만록 등 여러 스님들의 단편적인 이야기를 담는 송대의 주요 문헌들의 흐름에서도 독특한 특징이다. 거사와 주고받은 서한으로 유명한 대스님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서장, 가나선의 교과서가 이제 주로 거사들하고 이제 편지로 이제 선과 도에 대해서 문답한 내용이죠. 편집을 시작하였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설림보온에는 송대 선사들이
거사들과 얼마나 많은 교류가 있었는지 알려주는 내용이 상당하다. 그러니까 이 지금 책 안에는 제가 거사들 얘기가 문답하고 이런 내용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이 그 송나라 시대에 오면은 이제 대중화됩니다. 일반 제가 엘리트층인 사대부들에게도 이 선이 이제 전파가 되면서 사대부들과 승사들이 많이 교류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굉장히 유용한 그런 지침을 주는 내용입니다. 지역 군수는 물론 왕안석이나 장상령, 이제 왕안석이나 장상 이런 분들 다 당대의 재상,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에 올랐던 이제 실력자들입니다. 정권을 잡고 이제 권력을 득세했던 왕안석은 뭐 유명한 양명학파의 거두였고 또 당시 유명한 그런 개혁론을 주장했던 그런 분이고요. 장상령은 이제 대스님의 제자로서 국무총리를 승상까지 올랐던 아주 명문가, 당대 명문가 집안의 이고 장상령 거사는 서장에 보면 깨달은 분으로 대스님 인가한 게 나옵니다. 장상령 거사는 도인으로 왕안석 이분도 도인의 반열에 올랐다 볼 수 있습니다. 장상령 등과 같은 정치인부터 황정경 등의 문인까지 여러 거사가 등장한다. 또한 유가의 문헌을 빈번하게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송대에 유교와 불교가 영향을 주고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설립모원에는 주지사리와 관련된 스님들의 법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이 설립모원은 독특하게도 주지 서인 보는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해요. 대개는 이제 선사들의 법문이나 어록들이 이 소임, 사판 얘기는 다 안 하는 게 이제 법도인데, 이제 여기에는 독특하게 주지소임, 주지살이 하는 법에 대해서 지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조사 어록 중에서는 굉장히 특징이 있는 책이고, 또 우리 같이 지금 제가 생활인들에게는 오히려 더 유용한 지혜를 주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좀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교단 내적으로 선종사원의 구색을 갖춘 송대 사회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설립모원은 명대 이후로 대장경에 편입되어 여러 선종 문헌 중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런 만큼 명말에서 청대에 걸쳐 몇 가지 주석서가 저술되었다. 이제 이 책이 워낙 유명하니까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줄을 달아가지고 이제 저처럼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이분은 어떻고 저분은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주석서가 저술됐다는 얘기입니다. 명말 송전 8년 운서사에 대건 스님이 지은 설립모원 의미, 그 다음에 이를 토대로 명말에 장문가와 장문이 편찬한 설립모원 합주 4권이 나왔다. 이어 영력 8년 앞에 합주서를 썼던 행성스님은 42분 스님의 깊은 뜻을 염송 74수로 나타내고 설립모원 염송 1권을 지었다. 그 후 청강희 17년, 청나라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덕옥스님의 설립모원 순주 사건과 강희 45년 지선스님의 설립모원 필성스님이 있다. 이처럼 많은 주석서가 나오게 된 것은 그들 서문에서 빈번히 밝히고 있듯이 총림이 쇠퇴함에 따라 총림의 기감이 되는 것을 밝히고자 한 때문이다. 좀 안타깝게도 명나라를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명나라를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청대에 오면은 이 선이 이제 가나선 조사선이 약간 이렇게 성장세가 꺾여서 약간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린다 할까요? 흥방성쇠 주기로 오면 이제 명청에 오면은 선이 이렇게 좀 수그러집니다. 수그러지고 뭐가 등장하느냐면 득세하냐면 정토죠. 정토. 나무아미 탑을 하는 정토 사상과 선이 이렇게 짬뽕이 돼가지고 연불선이 이제 좀 득세를 해요. 연불과 화두가 결합이 되는 새로운 형태가 등장하는데 그 시세를 반영해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일찍 설립모원이 간행되었다. 현재 보물 제 700호로 지정되어 있는 설립모원 2권본은
그 강기에 의하면 고려 우왕 4년, 고려 우왕은 이제 거의 고려의 마지막 왕이죠. 우왕이. 그러니까 공민왕의 이제 아들인데 우왕이라면 고려 이제 완전히 말기입니다. 4년에 충주의 선찰인 청룡사. 이제 지금 제 기억에는 이 충주의 청룡사가 폐사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고려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성령 사찰로는 굉장히 유명하고 이제 본산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유명한 그 국사의 비석도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서 이제 설림의 중요한 책들이 많이 이제 소장되고 편각이 됐습니다. 양가 요암 행제공이 설림 보훈을 얻어보고는 처음 보는 것이라 감탄하면서 그의 문인 상위 선사에게 판각하여 유탁할 것을 부탁하니 상위 선사는 만해 스님과 함께 모연하고 고시기와 최성룡이 모연을 도왔다. 그리고 화남 스님이 글을 써 주었다고 한다. 이 화남 스님은 이제 조선조의 이 선의 불교가 이제 억압받을 시대에 불교의 명맥을 이은 유명한 스님입니다. 화남 스님이 글을 써줬다 한다. 그 후에도 조선 중종 20년 순천 대광사에서도 이군으로 된 설림보훈이 가능되었다. 그래서 이 책이 이렇게 나오게 된 인연을 쭉 한번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그 목차를 보시면 설림보훈 상이 있고요. 또 하가 있습니다. 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상당히 방대한 편이기 때문에 세 번에 걸쳐서 이걸 이제 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이제 중요한 대목을 이제 짚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도록 살펴보도록 하고요. 댁에서 한번 보셔도 굉장히 내용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또 늘 어찌 보면은 특히 이제 현직에서 CEO나 여러 가지 그 활동하시는 분들은 현직에서 늘 이 책을 가까이 하고 이게 좀 힘들 때나 판단이 고비가 됐을 때는 이 책을 한번 보셔도 굉장히 좋은 그런 지혜를 주는 책이기 때문에 꼭 가까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8쪽에 설림보훈서 서문입니다. 설림보훈은 예전에 묘희 대해스님과 주강사교스님이 강서땅 운문사에서 토구를 짓고 살 때 함께 편집한 것이다. 나는 순이 연간에 행각하면서 웅거산에 갔다가 조한 노스님에게서 얻었는데 안타깝게도 세월이 오래된 탓에 책에 좀이 서러 처음과 끝이 완전하지 못하였다. 그 뒤 어록이나 전기에서 눈에 띄는 대로 10년을 모았더니 거의 50여 편이 되었다. 이제 여기서 50여 편이라는 것은 이제 설림의 교훈이 되는 선사들의 일화나 그런 그 행적들을 이게 모아보니까 한 50여 편이 됐던 얘기죠. 그리하여 황룡 해남 스님에게서 불조 조람과 간당 행기 스님의 길까지 모든 큰 스님들이 남긴 말씀을 모아 300편으로 정리하여 분류했다. 그래서 이 책이 지금 그 일종의 고성, 조사들의 그 행장과 기연, 그런 여러 가지 법을 쓰는 모습을 한 300편을 이렇게 모아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나라, 송나라 시대의 그 당대 이렇게 구전 내지는 기록으로 전하는 그런 행적들을 우리가 참담하고 그 감동할 만한 그런 도를 쓰는 그런 행적들을 모아놓은 것 때문에 이 책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귀한 책이 되겠죠.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 시대에도 우리 그 근현대에 우리나라 조사들 중 큰 스님들 중에서도 이런 일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일화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책을 한권 내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책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체의 내용은 납자들이 권세와 이익을 구하거나 나와 남을 구별하는 마음을 깎아내고 그걸 밑줄 것입시오.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대개의 내용은 수행자들이 권세는 이제 권력 세력, 이익을 탐하거나 나와 남을 구분하는 마음, 분별심이죠. 분별심입니다. 이제 내 편, 네 편, 그죠?
내 편, 네 편을 따지면 이제 우리 세속에서는 이제 좌다, 우다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또 요즘은 이제 남이다, 여다, 또 노다, 소다 뭐 이렇게 이제 118쪽입니다. 18쪽. 분별하는 마음을 깎아낸다는 것은 이제 그것을 이제 그 분별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울퉁불퉁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이제 울퉁불퉁하니까 그걸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깎아가지고 마음을 이제 원만하게 만든다는 표현이에요. 깎아내고 도덕과 인의로 나아가게 하는 것들이다. 그 문체는 여유롭고 편리하여 궤변이나 현실과 동떨어진 투가 없어서 실로 입도를 돕는 이제 도에 들어가는 원대한 본문이라 할 만하다. 그래서 이 책이 참 저는 제 정서에도 맞고 해서 저는 아주 이 책을 감동적으로 읽습니다. 격판에 새겨 널리 퍼뜨리려면 반드시 한번 보고 마음으로 인정하는 도반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내 비록 언덕이나 골짜기에 늙어 죽는다 해도 뜻과 바람이 만족되리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책을 만드는 그 뜻을 이제 그 정선 스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남겨놨는데 이 마지막 구절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경판에 새겨 널리 퍼뜨리려면 반드시 한번 보고 마음으로 인정하는 도반. 이 말씀이 참 귀하다. 이거 참 좋다. 이렇게 이제 동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그게 이제 뜻이 통하는 사람이겠죠. 그렇게만 된다면 내 비록 언덕이나 양지 바른 데는 아니면 골짜기에서 그냥 험하게 늙어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뜻이 이제 아주 우리 그 고운한 그런 뜻을 표현하는 저거고, 또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임재원에서 이렇게 이제 설립고경 총서 중에 이 설립보원으로 이렇게 도반의 인연으로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자리도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뜻깊은 그런 자리라 생각이 들어서 그덕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쪽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구절 읽어가면서 뭐 좀 의미 있는 대목은 이제 해설도 못하고 있는데요. 혹시 제 해설이 좀 부족하거나 오류가 있으면 또 말씀해 주셔서 바로 잡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 도보다 높고 덕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다. 명교 설숭선사인데요. 이제 그 연도가 나와 있죠. 천년대 서기 천년대 이제 활동하신 조사인데요. 이분은 이제 선문오가의 운문종의 조사입니다. 운문종은 이제 운문스님의 범백을 이은 이제 종파가 운문종인데요. 운문스님은 이제 오늘날 매일매일 좋은 날이라는 유명한 법문을 남긴 분이죠. 자, 그 앞에 몇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독송을 해보죠. 도보다 높고 덕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다. 도덕이 간직되었다면 보통 사람이라 해도 공공하지 않으며 도덕이 없다면 천하의 왕노릇을 한다 해도 되는 일이 없다. 내기와 숙제는 절개를 지키느라 굶어 죽은 옛날 사람이지만 지금 사람들까지도 자기를 그에게 비교하여 주면 모두가 기뻐한다. 한편 걸주유연은 옛날의 임금이었으나 지금도 사람들은 자기를 그에게 비교하면 모두가 화를 낸다. 그러므로 이 때문에 납자는 도덕이 자신에게 충만하지 못한 것을 근심할지언정 세력과 지위가 없음을 근심하지 말아야 한다. 첫 구절부터 아주 그냥 명쾌하게 이 선을 세우는데요. 도보다 높고 덕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다. 이건 뭐 정말 외워도 좋거든요. 도덕을 말하잖아요. 오늘날 뭐 우리가 교과서도 있는 도덕, 그 도덕을 말하는 거예요. 도덕이 있다면 보통 사람이라 해도 공공하지 않냐. 이제 어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도덕이 없다면 천하의 왕노릇,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대통령이나 그룹 회장이 되더라도 그죠. 예. 왕노릇을 한다 해도 되는 일이 있다. 이거 지금 시절 인연과 상당히 부합되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거 하면
누가 떠오르죠? 누가 떠올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문도 마찬가지고 세속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세속에서나 이제 출세관에서도 도덕이 갖춰지지 않으면 뭐 아무리 권력이나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그것이 이제 뜻대로 운만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말씀 그대로 백의와 숙제는 굶어 죽은 옛날 사람이지만 지금도 그 사람을 비교하면 누구든지 환희스러워하고 춤을 추는데 걸주유 같은 그런 폭군들은 그에 비유하면 누구든지 화를 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부처님,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런 분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왕궁을 떠나가지고, 그죠? 권력과 재산을 다 비우고, 출가해서 6년간 고행을 하다가, 이제 중도를 깨달아가지고,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평생 걸식하면서 사셨지만, 오늘날 걸식하신 분들 중에 부처님만큼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이 누구 없잖아요. 오늘날. 그러니까 그건 뭐냐? 바로 부처님이 이런 도덕을 평생 동안 몸으로 그대로 증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수행자는 도덕이 자신에게 갖춰지지 못함을 근심할지언정 세력과 지위가 없음을 근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이건 이제 명언이고 우리가 밑줄 그어야 되는데 요즘 세상도 그렇고 우리 불법문 중에도 이게 좀 거꾸로 되어 있는 통속이 있지 않나. 교수님 어떻습니까? 세력과 지혜가 없어서 그렇지만 분이 많고, 네, 좀 여러 가지로 새겨질 바인 것 같아요. 자, 이 부처되는 공부는 하루아침에 완전해지지 않는다. 이게 저도 조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저도 50대 중반에 오니까 야, 이 공부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구나. 근데 이제 저하고 이제 참선 인연이 돼가지고 저희는 입문반, 심화반, 전문반을 운영하는데 지금 저하고 불교 인정원에서 참선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분들이 4년차 된 분들이 계세요. 4년차. 그래서 이번에 전문반이 이제 4년째 공부하는 분들이 이번 겨울에 수료를 하는데, 이제 그분들 중에 보면 저하고 4년을 나름대로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공부가 상당한 안목이 이르는 분도 있고, 공부가 처음에서 맴도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도 이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제 자신을 이렇게 비유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고 스님을 만나서 이제 선에 대한 이제 안목의 이제 뜻을 세우고 한 10년 정도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나름대로는 한 방향으로 이제 선에 대한 한 방향으로 10년간 굉장히 제 진심으로 저는 노력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이렇게 직장 생활이나 여러 가지, 저는 직장이 중단이었으니까요. 이거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 빼고는 이 선 공부, 이걸 이제 거의 매진했는데 10년쯤 되니까 이제 이 불교에 대한, 불교 깨달음 세계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도 이제 혼란이 없어지고, 또 화두가 이제 이론이 갖춰지니까 화두를 체험해서 이제 견해가 이제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은 정도의 견해가 딱 정립이 되는 것이 제 기억에는 2002년에 고 스님 만나고 2012년에 제가 2011년에 조금 공부 체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경우는 이제 고 스님이라는 당대 선지식으로 모시면서 공부했는데 10년 정도 걸렸는데, 이제 그런 선지식에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시중에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이제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금기에 따라서는 더 짧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여간 그래서 부처되는 공부는 하루아침에 완전해지지 않는다. 낮으로 부족하면 밤까지 이어가며 오랜 세월이 지나야 자연스럽게 성취된다.
이제 이 말에 이제 어긋나는 분은 이제 육조 해령 스님입니다. 육조 해령 스님은 이제 8개월 행자 만에 이제 우리가 기록에 분명히 이게 나오거든요. 행자 8개월 만에 이제 공부가 완성돼 가지고 행자 신분의 5조의 가사와 바루를 물려받아 가지고 6조의 정표를 받고 갔거든요. 근데 요 말은 그런 예외적 케이스가 있는데 그렇지만 그 8개월 행자도 그 전에 육조 스님도 그 전에 공부한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그 전에 그냥 무지랑이가 그냥 출가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공부를 하고 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 때문에 배움으로써 무디치를 모으고 질문으로 그것을 분별해야 한다. 요 말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런 경전이나 어록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공부하면서 여기에 자기가 이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는 게 있으면 이걸 자꾸 질문을 던지는 게 참 좋거든요. 그래서 뭐 자꾸 제 얘기를 해서 송구합니다만은 저는 그 고우 스님께 선지식을 뵈러 갔던데 거의 제 기억에는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봉화를 갔어요. 저는 갔는데 갈 때마다 그냥 가지 않고 제가 그 조그만 그 수첩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꼭 하나 1 불교가 뭡니까 2 도가 뭡니까 3 연기가 뭡니까 4 화두가 뭡니까 이런 식으로 꼭 질문거리를 갖고 갔어요. 또 백일본문을 읽어가다가 이해 안 되는 대목이 있으면 그걸 표시에 적어가고 이런 식으로 가서 꼭 이렇게 묻고 답하고. 근데 이제 고우 스님은 정말 저는 그 대단한 분이라는 게 한 번도 그에 대해서 한 번도 대답을 안 하거나 회피하거나 아니면 한 번도 저를 시원하게 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냥 물으면 시원하게 그냥 시원하게 뭐 백과사전 살아있는 백과사전 살아있는 성문에 그냥 뭐 살아있는 그 생물과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갔다가 또 조금 있으면 또 가고 싶은 거예요. 예? 가면은 이 속에 답답했던 불교의 의문점들이 시원해지니까 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미친 사람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게 다녔던. 근데 그게 좋았기 때문에 다녔지 그게 무슨 다른 뜻은 아니에요. 제 공부가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질문으로 그것을 분별해야 한다. 예. 이 말은 공부를 할 때 질문과 변론이 아니면 이치를 알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자, 반대로 또 얘기를 한번 드리면요. 이제 제가 공부를 배울 때 이제 이렇게 이제 선지식에 물었듯이 또 공부를 이렇게 남들에게 전할 때 이 불법의 하나하나의 이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남이 이해할 수 있는 근기에 맞게 설명을 못 해내면 그거는 본인이 옳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옳게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뭐 앞에서 예를 들면 불법에 대해서 불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계속 애매하게 얘기를 한다. 혼란스럽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못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일 수도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이제 여기 계신 도반님들께서 이제 뭐 남편에게나 아이들에게나 이웃이나 친구에게 불교가 뭐라는 걸 설명해 줄 때 확실하게 설명하실 수 있어야 자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여기 이 인재원에 공부하러 오신 분들, 특히 제가 이제 성철 생활참선에 오신 분들에게는 자꾸 시험 보자고 그럽니다. 시험 보자. 그래서 도노, 돈수, 뭐 정견 이런 거에 대해서 남들인데 분명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이제 수료증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여유가 있으면 우리 이 코스도 공부를 확실하게 시험을 딱 봐가지고 공부가 확실히 된 사람만 수료증을 주고 공부 아직 덜 된 분들은 육업을 시켜가지고 계속 확실하게 공부가 단련된 사람만 이렇게 내보내고 싶은데 그러면 아무도 안 오겠죠? 장사가 안 될 건데. 그래서 제가 고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말은 공부를 할 때 질문과 변론이 아니면 이치를 알아낼 수 없다는 뜻이다. 이제 소통이 돼야 되는 거죠. 요즘 남자들 중에는 어딜 가나 다른 사람에게 한마디 질문이나 변론을 꺼내는 사람이 드물다. 이들은 무엇으로 성품 자리를 도와 날로 새로워지는 공부를 하려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공부가 활발한 그런 분위기는 이게 묻고 답하는 과정들이 활발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그 전문적답으로 유명한 동균스님의 그 법회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인기를 끌는 것이 그게 응답이 활발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도 이건 좀 송구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질문이 별로 없으면 썰렁할까봐 일부러 이렇게 질문이 안 나오면은 일부러 질문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미리 질문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질문을 얘기를 들어보면 질문할 용기가 없는 사람도 저 얘기를 들으면 저건 내 얘기인데 이런 질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시원하게 정리해주면 이제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감동하죠. 그래서 되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질문하는 용기가 별로 없어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식민지 경험도 그렇고 전쟁 경험 또 조선조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시대적 상황들 때문에 용기 있게 이렇게 뭘 손들고 이렇게 질문하는 그게 많이 이게 국민적에서 많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옛날에 군대 가면은 그랬잖아요. 너는 절대 앞자리에 서지 마라. 모난돌이 정 맞는다. 그죠? 이런 얘기들이 다 그죠? 이 우리들에게 이 용기를 불어내고 근데 오히려 서양의 선진국들은 그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한 토론식으로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지적 각성을 일으키고 이제 그런 지혜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3. 태사공은 이제 사마천을 말합니다. 맹자를 읽다가 양해왕이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묻는 대목이 이러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책을 덮어버리고 길게 탄식하며 이렇게 말했다. 슬프다. 이익이란 실로 혼란의 시초이다. 때문에 공자께서도 이익에 대해서는 드물게 말씀하시는데 이는 항상 그 근원을 막고자 함이었다. 근원이란 시초이다. 귀천을 막론하고 이익을 좋아하는 해답은 다를 수가 없다. 저는 요 대목을 보니까 세간이든 출세간이든 이익을 좋아하는 것은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제가 종단에 좀 한 20년을 좀 종단 생활을 해보니까 이게 이익을 좋아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 것을 뺏으면 다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직자가 이익을 챙기느라 공정하지 못하면 법이 문란해지고 참 이건 정말 소중한 얘기입니다. 이제 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한 문중도 마찬가지고 한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식으로 공정하게 해야지 그걸 운영하는 주관하는 사람이 이제 사실 자기 이익을 챙기면 이제 문란해지죠. 보통 사람이 속임수로 이익을 취한다면 일이 혼란해진다. 일이 혼란해지면 사람들이 다투어 화평하지 못하고 법이 문란해지면 대중이 원망하여 복종하지 않는다. 지금 이제 이 말은 지금 우리나라 그 정국과도 관련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뭐 나라든 뭐 조그만 단체든 종교 집단이든 교회든 사찰이든 그죠? 한 집안이든 이런 것들이 다 무관한 건 아니겠습니다. 그리하여 서로가 뒤틀려 싸우며 죽음도 돌아보지 않는 일이 이로부터 비롯하니 이익은 실로 혼란의 시초이다라고 한 경우가 아니겠는가. 게다가 성령께서 이익을 버리고 인의를 무엇보다 존중해야 한다고 깊이 주의를 주기까지 하셨는데도 후세에는 이익을 걸고 서로를 속이며 풍속을 해치고 가르침을 상하게 했던 자들이 한없이 많았다. 더구나 이익 취하는 방법을 공공연히 버려놓고 자행하면서 세상 풍속을 올바르게 하여 야박하지 않게 하려 하나 될 법이나 하겠는가.
4.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에는 드러나는 것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다. 드러나지 않는 악은 사람을 해치며 드러나는 악은 사람을 죽인다. 사람을 죽이는 악은 작고 사람을 해치는 악은 크다. 그러므로 잔치하는 가운데서도 독주가 있고 다문수하는 중에도 창이 숨겨져 있으며 안방 구석에도 호랑이와 표범이 있고 길거리에는 첩자가 있다. 아, 이거 옛날에도 그랬던가 봐요. 지금도. 스스로가 마음속에 악이 싹트기도 전에 끊어버리는 성년이 아닌 다음에야 예의와 법도로서 미리 막아야 하니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해로움이 얼마나 크겠는가. 네, 5. 네. 대각 회원 스님이 유광산에 머무르고 있을 때였다. 두 스님이 시주물 때문에 다툼이 그치지 않았는데도 주사가, 주사는 주지인 같아요. 주지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스님이 불러서 오라 하고는 그들을 좀 꾸짖었다. 이제 우리가 가끔 보면은 이제 뭐 단체든 이런 데서 이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갈등이 보면 되게 이제 그 이해관계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자리 싸움이나 이제 이해관계 때문에 갈등이 생기죠. 이제 그런데 그것은 이제 주지나 그 단체의 책임자가 교통정리를 빨리 해줘야 되는데 이제 미적미적 그러게 되면 싸움이 커지죠. 자, 밑에요. 옛날에 포공. 이제 포공은 아마 포청천 아시죠? 그 유명한 그 영화나 이런 데도 많이 나오는 예, 개봉부 그 포청천 공명정대한 그 공인의 표준이 되는 분이죠. 포공이 개봉 지방에 판관으로 있을 때, 판사로 있을 때 그 동네에 어떤 사람이 왔어. 재밌는 일을 합니다. 백금 백냥을 저에게 맡겨둔 사람이 있었는데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그 집안에 되돌려 주었으나 그 아들이 받지 않으니 공께서는 그 아들을 불러 되돌려 주십시오. 참 재밌는 일화예요. 이제 어떤 사람이 백금 백냥을 자기가 빌렸는데 그 빌려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빌린 돈을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빌려준 사람이 죽으면 이거 어떻게 좀 떼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법인데도 이 사람은 그러지 않고 그걸 그 아들인데 가서 백금 백냥을 이거 너희 아버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돌려주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나는 아버님이 이 얘기를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빌려줬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건 내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다가 굉장히 어찌 보면 도덕의 표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어떤 정직한 그런 삶의 어떤 표본이 되는 얘기인데요. 자, 이 얘기를 한번 보시죠. 공은 기특하다고 칭찬하며 즉시 그의 아들을 불러 말하자 그는 사양하며 돌아가신 아버님께서는 백금을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의 집에 맡겨둔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이 굳이 사양하자 공께서는 부득이 성내에 있는 사찰에 부탁하여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어 처도하라 했다. 이게 이제 포청천이 이제 해법을 준 거예요. 이제 백금 백냥을 그렇다면 서로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절에다가 이제 의탁해서 돌아가신 분의 그죠? 예, 천도제를 이제 아주 성대하게 모셔라. 이제 이렇게 해서 해법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양쪽이 다 그죠? 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거죠. 나는 그 일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 이제 아마 이 대각 스님이 그 당시 그걸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번뇌 속에 사는 속인도, 이건 이제 세속 사람들 얘기니까 번뇌 속에 사는 속인도 재물을 멀리하고 의로움 사모하기를 그토록 하는데 너희들은 누굽니까? 예, 싸운 스님들이 그죠? 싸운 스님들이 그죠? 부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출가해서 부처가 되고자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제가 출가의 그 수도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어찌 이다저도 여치가 없느냐. 아, 이거 아주 주름한 경우이 저놈한 야단이잖아요. 그리고는 총림의 법규에 따라 두 사람 다 쫓아버렸다.
그러니까 이 책이 대개 이제 이런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혜롭고요. 또 이제 도라는 게 이제 우리가 그 체라 그러면 체용, 이 도가 이제 이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것을 체용이라고 그러거든요. 체용이 이제 여기서는 도의 용, 활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우리 제가자들인데는 이게 훨씬 더 가깝게 이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까이 두고 꼭 좀 공부를 많이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28쪽에 이 명예를 피하여 절개를 지키다. 앞에는 이제 이익을 얘기했고 이번에는 이제 명예를 피하는 얘기를 합니다. 대각 회연 스님, 아까 이제 그 천도제 전익에 한 그죠? 싸운 두 스님을 쫓아낸 그 스님이 대각 회연 스님입니다. 대각 스님이 과거 여산에 갔을 때, 이 여산은 이제 중국 한 중부지방쯤에 가면 여산이라는 그 산이 있어요. 아주 큰 산인데 그게 이제 독립사라고 우리나라 그 중국의 불교가 이제 처음 들어갈 때 초기에 사찰에 있는 독립사라는데 그 여산이 전체가 불교 성지여가지고 그 유명한 이제 그 호계삼소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호계삼소는 이제 그 독립사에 스님이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이제 그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당신이 이제 그 절에 수행을 하면서 호계라는 그 다리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삼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워낙 반가운 도를 통하는 그 제가 도반들이 오니까 이 세 분이서 이제 그 다음서 법담을 나누고 가다가는 깜빡 그 호계 다리를 건너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호계 삼소라 해가지고 아주 그 도와 위에 있는 그런 관계를 상징할 때 호계 삼소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 유래가 나온 산이 바로 이 여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에 가시면 이런 여산 성지, 특히 호계 삼소 같은 그런 도량을 한번 참배하면 굉장히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 폭포도 아주 좋아요. 여산에 갔을 때 원통 건울 스님이 한번 보고 바로 대기라고 확신하였다. 이게 한눈에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런 줄을 아셨습니까? 하고 묻자 건울 스님은 말하였다. 이 사람은 마음이 정례하여 치우치지 않고 모든 행동이 고상합니다. 더욱이 도학을 이루어 의로움을 실천하여 말은 간단하나 이치를 극진히 하니 일반적으로 타고난 품격이 그러하고도 그릇을 이루지 않는 이는 드뭅니다. 이제 이 정도의 안목을 갖춘다면 도인이니까 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멋진 한 사람을 얘기할 때도 이 정도의 어떤 찬사를 받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인조 황후 초년에 조정에서 황관을 파견하고 이제 황관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내시인데 이제 조정이 이제 혼란할수록 이 황관 내시가 권력을 득세합니다. 비단에 조서를 적어서 건울 스님을 큰절인 효자사에 머무르도록 청하였다. 건울 스님은 병을 핑계로 일어나지 않고 소를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대각 회연 스님을 추천하는 것으로 조정의 부름에 응하였다. 이제 건울 스님은 당신이 이제 나는 그런 자격이 없어 견량을 하면서 오히려 다른 스님을 이제 청구를 하는 거죠. 아이 멋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왕이 자기를 부르면 황제가 자기를 부르면 얼른 의심을 하고 가는데 이분은 자기를 고사하고 그죠? 오히려 다른 분을 당신보다 더 나은 분을 이렇게 추대하는 모습이니까 참 이런 것이 참 아름다워요. 제가 어제 이제 그제 간 그 강릉에 가면 굴산사지에 그 사굴사문의 개선한 범일국사라는 분도요. 그 범일국사라는 분도 통일신라 후기에 경주의 왕이 국사로 모시고자 이제 사자를 3번이나 보냈는데도 그러니까 3대 국왕 왕 3분이 연이어 가지고 이 범일국사를 이제 국사로 모시겠다고 그 사자를 보냈는데도 다 거절을 해요. 당신은 그럴 만한 도가 없다고 또 이제 병이 거절.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이 저는 뭐 국사 왕사 대접한다고 이렇게 크게 저러는데 그걸 낼름 그에 따라가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그것은 사물의 길이 아니라고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저는 오히려 좀 좋아 보이고 위대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일 국사가 그래서 이 강릉 일대에서는 그 강릉 단오제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강릉 그 유네스코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는 강릉 단오제가 뭐냐면 그 국사 성황을 주신으로 해가지고 그 단오제의 주신이 누구냐면 법일국사예요. 그래서 법일국사가 그 강릉 일대에 이제 그 풍경과 또 바다의 태풍 피해를 없애고 이 삼재를 소멸해주는 그런 아주 수호신으로까지 그 법일국사를 지금 완전히 신화화된 정도로 그건 그만큼 덕화를 끼쳤기 때문에 그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만한 덕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말했다. 성스러운 천자께서 도덕을 높이 드러내시어 그 은혜가 샘물이나 도래까지 미쳤습니다. 스님은 무엇 때문에 사역하셨습니까? 스님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외람되게도 성녀의 무리에 끼어들긴 하였으나 보고 듣는 것이 총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여행이 숲속에 안주하여 거친 밥을 먹고 흐르는 물을 마시며 살아갑니다. 이 표현이 멋있잖아요. 그죠? 거친 밥을 먹고 흐르는 물을 마시며 나는 더 이상 바람이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이것으로 행복을 삼고 있다는 거죠.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식을 하면서 하셨습니다. 비록 불조의 경지라 해도 하지 않으신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조사들도 그죠? 하지 않으신 일이 있는데 그러하지 못한 사람이야. 나는 아직 불조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니까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선철도 이름난 큰 인물 아래에서는 오래 있기 어렵다 하셨으니 나는 평생을 자족할 줄 아는 뜻을 실천할 뿐 명성과 이익으로 자신을 얽어매지는 않겠습니다. 마음이 넉넉하다면 언제인들 만족스럽지 않겠습니까? 밑줄 그으십시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보거든요. 우리는 이제 어떤 지위나 재산이나 권력이 많이 가진 것으로 우리가 어떤 그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경향이 있는데, 그죠? 출세라든가. 그런데 마음이 넉넉한 사람, 그죠? 마음에서 만족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이 넉넉하고 마음이 행복했기 때문에 걸식을 해도 맛있게 드셨겠어요? 불편하게 드셨겠어요? 맛있게 행복하게 드시는 거예요. 걸식을 하셔도 이분은 그것이 속박이 되고 걸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말씀해서 죄송한데 집에 그 사모님께서 혹시 좀 반찬이 좀 승글더라도 그죠? 어떻게 드셔야겠어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잘 보시죠. 네. 총장님 어떠세요? 반찬이 좀 그래도 찬물에 밥 먹어도 밥만 얻어먹을 수 있으면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거사님들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반찬 투정, 밥 투정 이런 거는 이 불도를 닦는 불제자의 그 길은 아니에요. 예. 예. 오로지 그죠? 그 밥 한 끼 먹을 수 있다는 것에 행복을 가지고 그죠? 부처님은 하루에 한 끼 드셨고 그 한 끼가 걸식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마음이 넉넉하다면 언제 어디서나 만족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내가 무슨 황제가 어떻고 이런 거 아무 저게 없다. 나는 그런 게 그냥 오히려 이게 필요한 사람인데 이게 가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동파도 여기 이제 동파는 소동파를 말합니다. 유명한 그죠? 당선 8대가의 천하 명문장가이고 이 사람은 현실 정치인이었어요. 그래서 귀양살이도 오래 했는 사람인데 이분도 이제 의록에는 깨달은 도인으로 나옵니다. 소동파도 깨달은 도인이라고 선시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소동파의 선시라는 책도 얼마 전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소동파, 백납청 이런 사람들은 다 이 조사의 반열에 이르는 제가의 도인으로 칭송되는 분인데요. 그러므로 소동파도 언젠가 말하기를 그걸 밑줄 것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편안한 줄 알면 영화롭고
만족할 줄 알면 부자다라고 했다. 편안한 줄 알면 영화롭고 만족한 줄 알면 부자다. 특히 제가 좀 세계겠네요. 원동 스님은 명예를 피하여 절개를 지키고 훌륭하게 시작하여 훌륭하게 마치는 일을 체득했다 하겠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말로만 그러면 그렇지만 이게 이제 삶에서 보여주는 모습이니까 참 멋있잖아요. 자, 그 대목을 맞이하고 저러죠. 30페이지에 3. 다리를 저는 사람의 생명은 지팡이에 있으니 지팡이를 잃으면 넘어지고 물을 건너는 사람의 운명은 배에 있으므로 배를 잃으면 익사한다. 대개 스스로 도를 지키지 않고 외부의 세력을 믿고 이를 대단하게 여기는 수행자는 하루아침에 그가 기대고 있던 배경을 잃으면 모두가 넘어지고 빠져 죽는 난리를 면치 못한다. 제가 이 내용을 읽다가 불현듯 그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 회장님하고 이제 인재원 이사님들이 이제 잘 아는 절에 스님이 계셨어요. 그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께서 이게 이제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 스님께서 당신이 그 절에 나는 이 절이 내가 평생 있을 거고 이 평생 내가 불사를 잘해가지고 이 절을 훌륭하게 내가 바꾸겠다고 그런 원을 이제 하고 그런 원을 세우고 이제 불자들에게마다 그 얘기를 동네방네 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 얘기가 이제 제 귀에 딱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웃으면서 제가 알기에는 그 절이 공찰인데 이제 조계종의 절이 이제 공찰이 있고 사설이 있거든요. 공찰은 역사 이래로 대대로 늘려온 절입니다. 그런 절은 조계종에 한 800개 정도 되는데 그 절들은 주지가 임기가 4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절의 임기가 4년으로 임기 보장은 되지만 4년이 되면 주지를 다시 받아야 돼요. 근데 조계종의 공찰은 누구든지 그걸 평생 할 수는 없어요. 그걸 이제 제가 종단밥을 먹었으니까 그걸 너무나 잘 알죠. 근데 그분이 제가 알기에는 그 공찰이고 그 교구에서는 아주 수말사에 해당했어. 그 주지는 자기가 평생 하고 싶다 했어. 평생 할 수 있는 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종단에 살아봤는데 그런 말씀하신 분 치고 주지를 오래 하는 분을 못 봤습니다. 농담반 진담반 그랬는데 그 일주일 뒤에 다시 밥 먹는 자리 일주일 뒤에 그것도 뭐 긴 한 1년이면 제가 말도 안 합니다. 일주일 뒤에 밥 먹는 자리에 주의식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분이 우리 박 교수가 그런 말을 해가지고 주의식이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뭘 알고 모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오래 살아보면 이 집안에 그 여러 가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그런 말 하는 분을 제가 절에서 오래 사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오히려 그런 지혜가 있고 저런 분들은 그런 말을 절대 하지 않죠. 그러면서 남들을 모르게 그냥 오래 가는 거예요. 절대 그런 분들은 남들인데 그런 말을 할 필요 없어요. 그 말하면 말이 그게 씨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기 나오잖아요. 거리에는 첩자가 있고 간첩이 있고, 그죠? 집안에는 호랑이가 있다. 그게 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립, 그 주의스님이 이 설립본을 읽어보지 않아가지고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이거 선물하셔야 돼서 여러분들 혹시 그 좋아하시고 존경하는 주의스님 계시면요, 이 책을 반드시 가가지고 꼭 공부를 하시도록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저는 이게 아주 좋은 지침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고요. 4. 옛날 백장대지 스님, 이분은 이제 그 백장 스님, 유명한 선종 총림을 만들어서 선종을 이렇게 융성시키는데 크게 위한 백장 스님입니다. 백장대지 스님께서는 총림을 세우고 법도를 정하셨다. 이는 상법과 말법 시대를 바르지 못한 폐단을 고쳐 보고자 했을 뿐 상법과 말법 시대의 납자가 법도를 도적질하여 백장의 총림을 무너뜨릴 줄을 몰랐던 것이다. 근데 이 상법과 말법이란 말은
이제 말법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도가 법이 이제 시절이 지나면 언젠가는 좀 쇠퇴하는 시기가 오는 것을 이제 말법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여기서 말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백장스님이 총립을 만들어 가지고 선종을 크게 일으켰지만 지금 중국의 선종은 어떻게 습니까? 거의 지금 뭐 이제 그 사세는 지금 뭐 중국 정부가 공산당 정부가 엄청나게 투자하고 관광지 개발을 해가지고 절은 어마어마하게 커졌지만 거기에 도나 법은 제가 보니까 별로 우리가 갔을 때 별로 그렇게 들을 만한 본문을 해주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고스님 같은 분은 이제 모시고 가면 그 선종 뭐 유명한 그런 총림에 가도 절대 주지스님만 안 만나려고 해요. 그냥 우리끼리 가서 쭉 돌아보고 오자. 왜냐하면 주지스님 만나면 또 의전이 있고 접대를 해야 되고 또 접대를 하면 또 빈손으로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또 이제 봉투도 줘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또 그 이제 중국 스님들이 또 그걸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도 가면 뭐 큰 절에 가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뭐 큰 그 순례단이 온다거나 일본에서 큰 순례단이 오면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이제 우리 한국은 잘 살고 중국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에서 순례단이 오면요, 거기 있는 사중에 있는 스님들이 전부 도열을 합니다. 쫙 가사장설수가 도열하고는 일상을 탁 내세워가지고 정말 귀빈이 온 것처럼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 왜 하겠어요? 속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한 번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고우스님 같은 분은 절대 그런 것을 이제 싫어해요. 그래서 조용히 가서 그렇게 보자. 저거 다 그 공산당이 만든 파괴나 주지들이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아주 옛날에는 스님들이 둥굴이나 바위굴에 살면서도 사람마다 스스로를 다스렸다. 그러다가 대지 스님 후로는 높고 널찍한 집에서 살면서도 사람마다 스스로를 피폐시켰다. 그러므로 안위는 덕에 달렸으며 흥망은 운수에 달렸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백장 스님이 이제 총림을 만든 후로는 수행자들이 이제 떵떵거리는 좋은 집에 살게 됐다는 거죠. 그렇지만 마음은 더 피폐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들으니까 저는 성철 스님이 백년암에 평생 단청을 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백년암에는 늘 그 나무가 시커먼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남아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성철 스님께, 스님, 이거 왜 단청을 일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단청을, 나는 그런 화로운 그런 모습에는 사는 게 싫소. 나는 그냥 이거에 만족하여. 그랬더니, 에이, 스님 그거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단청을 해야 이 목재가 오래 가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단청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님께서, 나는 오래 가지 않아도 단청 안 한 집이 나에겐 편해요. 이렇게 대꾸를 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이제 이것도 이제 어록에 실릴 만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가풍을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금봉암의 고우스님 절도요, 단청을 안 했어요. 저는 그게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단청을 안 한 암자나 절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금봉암 스님의 법에 대해서, 그래서 뭐 금봉암 스님은 초파에 대해 심지어 등도 안 받아요. 등도 안 켜요. 등도 안 켜고 그냥 누가 오면은 초파에 대해 신자들이 오면 차 한 잔 대접하고 뭐 그냥 불전에 뭐 이렇게 알아서들, 그죠? 불전하면 있으니까 알아서들 하고는 등을 안 켭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이런데 다 그런 것들이 조사의 그런 뜻을 본문사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 예.